네, 지금의 정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마우스복싱.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부대변인 오셨고요.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님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는 항상 웃으면서 요즘에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앉았다 가지고 그냥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저 신주호 부대변인 오늘 화이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뭐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그거까지 뭐 부인하실 건 아니죠? 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밤에 그 사실상 인정했잖아요. 예, 사실상 인정을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은 혹시 아닙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니까. 왜냐면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차라리 네. 참 구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그 핸드백, 명품 핸드백 핸드백은 아니죠. 파우치인지 하여튼 명품 가방 수수를 네, 정확히 해야 되니까. 네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돼 가지고 불쾌했다. 그것 때문에 너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면 나가. 이랬으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 자체는 혹시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혹시라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서 댄 핑계는 뭐냐면 대통령실도 사실 확인해 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번에 공천 과정이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의한 절차적 그 과정을 공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했냐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정당, 사회단체 하나인 정당의 공천 과정에 지금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특히 김경률 그러니까 비대위원, 네. 회계사, 지금도 회계사 하실 거예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을 혹시 이렇게 제멋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인에 대한 공천인 거죠. 두 번째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는 기획에 참여하는 거에 관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 네. 이건 우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2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무원은 이런 거 일체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게 되면 255조에 따라서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합니다. 네. 이걸로 처벌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3차장이어서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동훈 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그때는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탄핵이 돼서 상대로 이른바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추가로 사건을 인지해서 열심히 수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기소해가지고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실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간섭 비서실장이 자백한 꼴이에요.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공천에 개입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죠? 공천 개입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아직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저희 당의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이 조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의견은 표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두고 막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을 지적하실 시간에 민주당의 공천부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고 싶구나. 왜냐하면은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 음주운전 범죄자 그 5대 범죄를 해서 도덕성 강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음주운전에 누가 제일 먼저 걸립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부터가 컷오프 대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을 먼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시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줄기차게 비판하시는 게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종속적이다 그런 비판을 하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왜 한동훈 위원장은 말을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국민적 시각에 맞게 말을 안 하세요 지금도. 아니 뭐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번에 국민 눈높이의 시각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특검 그 국민 70%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사퇴는 왜 안 합니까? 대다수가 왜 누가 대다수가 아니 요구해요? 김종숙 여사도 그럼 특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김정은 여사 특검 그럼 70% 넘으면 우리 받을게요 무조건. 그리고 진짜요? 김혜경 여사는 예, 예. 지금도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요구- 그리고 그 아니, 대신 요구를- 특검 수사가 끝나면 네.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검찰은. 또 개입하지 맙시다.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그 지금 민주당이 벌써 공식- 2년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아니 2년 동안 뭘 탈탈 털어요? 아니, 압수수색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압수수색을 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네. 어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거 수사 종결을 안 했느냐? 네. 수사 종결을 해버리면 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종결 안 한 거라는 게 일부러 수사를 지금 수사 종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질이 끌었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면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교체된 지 대통령이- 2년 일했는데 왜안 하십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자신의 부인을 지키려고 한다. 그 프레임을 또 민주당이 씌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권에서는 안 한 것이고 지금은 못 하는 거죠. 아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네.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요. 식당이 100 몇십 군데를 털었어요. 그 이른바 법카를 갖다 네. 부정사용했는지를 뒤지기 위해서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뭘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 도대체 거기서 저 공범들 전체 48개 네. 카페 48건의 거래에 대해서 통정매매 48건 거래에서 40건이 걸려요. 근데 그런 거 왜 그 사람들 전부 다 유죄 나왔어요. 1심에서. 자,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 1차 1심 판결이 났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은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누가요? 법원 판결을 다시 법원 읽어보세요. 판결이 그거 안 나왔어요. 그렇게 가담한 게 김건희 여사 아분들이 김건희 못했다고 여사 얘기한 게 이름이 아니에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죠. 나와 근데 있지 발표에 않다는 나와 게 있어요. 나와 있지 않다는 게 법원에서 사실상 아니 인정을 기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구불인데.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는 사건이 아니에요. 없는 예.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 네. 거기에서는 몇 명이 저 유죄를 받았습니까? 6명인가 6명 정도 유죄를 받았고. 근데 단순히 아마 여당 주장은 그거 같은데 단순히 그냥 돈을 좀 넣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만 유죄된 거 아니냐. 예, 그게 예. 이른바 편승거래인데 편승거래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공범들도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요 우연한 정보를 알고 끼어들어가지고 이득을 얻은 거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처벌받은 행위에 실행자가 누구냐, 직접 전화해서 주문 넣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전화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전화 받으셨죠? 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분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편승 거래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야. 이분이 네. 만약에 법원에서- 이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네. 이 공범자들도 그 해당 거래 부분으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판단이신 거죠? 도이치모터스의 본인이 사회이사 그 명함을 들고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그 통화를 내용을 들어보면 증권사 직원이 그럽니다. 네 이사님,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러한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면은 판결문에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써요, 불구불이 때문에. 저는 드러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 네.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자신 이렇게 있으면 특검하면 무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검 안 하고 만약에 저한테 시켜주시면 제가 한 달 안에 구속시킬 수 있어요. 누구를요? 김건희 여사요. 어. 딱 한 달만 줘도 돼요. 뭐 70일까지 필요도 없습니다. 예? 너무 간단해가지고 네. 사건이. 아니 근데 이제 또 여당에서 주장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 정권에서 많이 하지 않았냐. 아니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당시 검찰총장이 무슨 힘이 있었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아니 검찰총장을 특활비를 막 내려놓고도 90억씩 쓰시는 분인데. 검찰총장을 내려놓고도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냐. 못했느냐 그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예. 검찰총장의 부인 그리고 이제 아니 대통령의 부인 검찰총장 내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했다니까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고 직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에요. 음. 이런 사건이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등장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특검 1호 아니죠. 사건이 뭔지 아시죠? 아니죠. 특검 1호 사건은 순서가- 결국 당시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 어른 되시는데 네. 예, 옛날 진영구 검사장이라고요. 검사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1호 특별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이른바 본인이 자기 머리를 깎기 어렵기 때문에 네.
검사의 불법과 비리를 다른 수사기관이 없잖아요. 검사가 최종적 수사기관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수사기관으로 공정성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게 특검법 취지예요. 근데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그 사건이 2012년도에 수사가 틀어막혔을 땐 특수부 검사였어요.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특검 사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순서를 조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지금 의심하는 그 정황은 그러니까 검사의 부인이기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검사 부인 이전부터 했었던 사안이고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거잖아요. 저는 출마했으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네. 국회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게 관리였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네네. 아니요. 국회 우리는 민주당은 항상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죠. 대승적으로 합의를 근데 왜 해오셨는데 국민의힘은 항상 반대를 합니까?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오셨는데 왜 그 특검법을 통과 직전에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정당은 야당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 그 조항을 왜 넣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아니 위해서 우리가 드루킹 특검 통과시킬 때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래 그렇게 다른 대승적으로 거죠. 아름답게 다른 포기하시라는 거죠.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우리도 그때 안 저희가 했다니까요. 야당이 추천했다니까요. 이 사안이 만약에 대승적으로 포기를 해가지고 진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만한 사안이라면 저희가 네. 당연히 포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명백백백하게 민주당에서 밝혀야죠. 지금 특검을 넘긴 게 50억 클럽까지 다 같이 넘긴 거 아닙니까? 다 민주당에서 자기들 마음에 입맛에 맞는 아니,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건데 50억 클럽 특검도 왜 특검이냐? 그 수사 대상자들이 네. 전부 전현직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가 검사의 불법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게 1호 특검, 네. 진영구 검사장 특검이고요.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입니다. 그때로 이래로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형적인 그 일반 검사들이 검사들이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을 특검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국회 관례를 어긴 거는 아니, 국회 민주당에서 관례라니요. 잘못을 하신 거죠. 특혜 관련하니요. 네. 일단 이제 도이치모터 그러니까, 사건도 예.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명품백 뭐 고가백 관련해서 이걸 또 정치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이제 굉장히 또 치열하게 다투다가 이번에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다른 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느 위에 서 있는지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큰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혹시 보세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양한 의견들 정도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경고라고 하기는 사실 네. 조금 말에 어폐가 있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힘든 사안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당과 정부 간의 네. 합리적인 관계, 협력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많은 의심들을 하시죠.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뭐 찍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더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은 없군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80일도 안 남겨뒀죠. 오늘로 하면은 그렇게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비대위가 사실 출범하게 된 것이 네. 당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출범을 했는데 그 비상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맡겨놓은 분을 다시 찍어내린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들께 어떠한 지지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네. 갈등은 빠르게 봉합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뭐 저희도 사실은 카운터 파트가 좀 안정적으로 돼서 서로가 공정하고 좀 치열하게 경쟁해서 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아름답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번에 김기현 대표 건에 대해서도 아무도 사실은 예측 못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당의 일부는 아니 여전히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거기가 무너지고 와야 되는 거 보면서 이 정권에서는 국민들 눈치는 1도 안 보고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구나 하기 때문에 네.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끝날지 저희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혹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네. 지금 이렇게 막 들이받는 상황이 혹은 뭐 갈등 상황이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용산의 굉장히 그 불쾌한 감정을 그냥 스스럼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분석이 지극히 합리적인 정치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산에서의 모습은 합리적인 범주를 항상 넘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누가 V1이냐 V2냐 갖고도 이른바 밖에서 설왕설래할 정도로 네.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V1, V2는 저 로켓 이름은 아니고요. 네, V1, 네. V2는 이제 대통령과 네, 영부인, 영부인 사이에 네. 누가 진짜 권력자냐와 네.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일각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실상 그러니까 인정한 것 같아요. 뭐냐면 공천 과정이 정말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라면 그래 당원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자고요. 네. 당원이어서 당원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니까. 그럼 이관섭 비서실장은요? 당원입니까? 당원의 자격을 가지고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 법상 금지돼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다 탈당하시잖아요. 공직 출입을 이유로 탈당했다 다시 복당하시잖아요. 근데 이관섭 비서실장 입에서 당의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표명한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이관섭 그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하면은 대통령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다라는 전언을 한 거죠. 근데 전원을 왜 합니까?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철저하게 정치 개입이라든가 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직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시인했어요. 그럼 조금 이제 우리가 좀 깨놓고 얘기해서 예. 원래 대통령이 여당의 뭐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 법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예, 법으로 안 됩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보면 네. 사실상 다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러나면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개입하는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되신 것처럼 처벌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산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여의도에 계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실 거라고 더 조심했을 것이다. 더 조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안하무이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수사했던 거에 따르면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확 들이받은 게 아닌가. 아하, 그래. 들이받으셨잖아요. 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 당내에서도 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대위가 나온 게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시기 때문에. 근데 전 너무 웃긴 게 저는, 아니 무슨 특검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발언했다고 이렇게 두 분이 대판 싸우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생경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감찰관도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제2구속실 설치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여당 내에서는 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혹은 뭐 부부가 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 비등한 상황에 아니면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저 민주당이 우리 음해하는 건데 빨리 이건 불법 저지른 그 뭐 몰카 찍은 사람들 빨리 처벌하고 이거는 사과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우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죠. 근데 그 몰카 공작을 하면 그분들 공작은 처벌됩니까? 어떤 처벌할 수 분들이요?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몰카 공작하셨다는 얘기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목사님이? 예. 그 목사님이 불법 어떤 게 불법인데요? 몰래 찍어서 그것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유튜브로. 불법이에요? 예? 그게 왜 불법? 어디에 걸립니까, 형법? 그런 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혹여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개인의- 우리 대법원 예. 판례에 따르면 네.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거를 100만인 공개했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분이 공인도 아니에요. 그냥 사인이에요, 일반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라면 처벌은 아니에요. 처벌은 아니고 네.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른바 그 음성권, 그러니까 네. 내 목소리가 함부로 뭐 아무데나 사용되지 않거나 네. 초상권, 내 얼굴이 내 의도와 목적에 다르게 이렇게 100만인에 공개되지 않거나 네. 그걸 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침해됐다고 하면 그거를 처벌하는 형사법 규정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형사라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입법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재형법적 원칙상. 네. 근데
그래서 처벌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법률 절차를 그러니까 그건 김건희 여사께서 민사 불법행위는 거치시겠죠. 형사 절차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예. 수 없어요. 그분이 혼자 소송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의도가 네. 순수하지가 못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 권력의 감시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권력의 감시를 함정 취재와 함정으로 해서 누가 심지어 그렇게 합니까? 함정 수사도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 조직폭력뿐만 아니라 네. 뇌물 사건도 함정 수사로서 적법하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되려면 그 정도로 뇌물이 공직에 대한 되려면 감시는 함정을 통해서라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뇌물이 불법은. 되기 위해서는 왜? 그 김건희 권한이 너무 크기 여사의 때문에. 그 명품 파우치죠? 파우치라고 하더라고요. 파우치가 김건희 여사의 장롱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뇌물로 사실상 성립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국고로 지금 귀속을 아니요, 시켜놨습니다. 지금 국고 기속시켜놨다고 얘기만 할 뿐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그 현재 상태는 그러면 공직자로 돼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공직자 아니죠. 공직자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인이에요. 그냥? 네, 사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률가 분들은 네. 조금 해석을 해석의 달리해요? 여지가 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사인인데 네. 이 이른바 뭐 경제 공동체라는 좀 이상한 개념을 도용하지 않더라도 네.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했다가 갑자기 여당이 비대위원장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권력이 밀착된 관계라고 네. 하면 결국 이분에게 드리는 게 대통령 본인에게 주는 것과 사실상 같은 법률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단순 뇌물죄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어떤 공무 수행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뭔가를 상납하는 구조가 네.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또 이 뇌물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것은 뭐 제가 부대변인 뭐 그런 직함을 떠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건희 여사께서 분명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하신 게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 섞인 시선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감찰관이나 제2구속실 설치 같은 것들을 저희 당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일어날 또- 일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네네. 이미 일어난 예를 들면 그 고가백 네. 사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전후 사정 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조금 국민들께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기 설명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면 날리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안 그거조차도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냥 안 한 거니까 잘못했으면 네. 잘못했다고 그죠, 하고 예. 국민들께 납작 엎드려야지 네. 이거- 억지로 그냥 해명한답시고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소송이 꼬인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아니면 사과로는 안 돼요? 사과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이번- 만약에 여기서 형사법적인 네. 문제가 발견이 네.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목소리가 법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쪽 목소리가 대통령과 있고 하는-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목소리가 있고 또 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네. 국민들께서 민의에 더 네.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하면,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 하면 민의에 다가설 수 있다고 일단 보시는 기본적으로 이 불법 몰카 공작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되겠죠. 이 네. 국민들께서 사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금 저희 당이나 여러 군데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까지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지 그 선은 앞으로 당과 정부 그리고 네. 대통령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특검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지금 날아갈 판인데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여당은. 뭐 그런 재발 방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 책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오늘. 네. 이제야 고백하면 네. 어떡해. 아니, 진짜 30분 떠들었는데 너무 어렵긴 어렵죠. 네, 너무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께서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우리 신조 그렇기 때문에 부대변인이 매우 어려울 거라는 건 이해하시죠? 그럼요. 예, 그건 뭐
그 정도 좀 이해하시고 네. 조금 좀 톤 좀 다운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신지호 상무부대님을 제가 예.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 약간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밖에서 이제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뭐 시선이랄까요? 그냥 느끼기에는 뭐랄까 이게 그 디올백 사건이 그냥 약간 용산에서는 그냥 이렇게 외면을 그냥 언급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자꾸 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불편했던 건 아닌가. 뭐 그거에 조금 굉장히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정말 놀랬던 게 아까 네. 그 부분이에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네. 이 정도 말을 가지고 이 사단이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이 만족스러워서 우리도 그 정도면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끄덕여 본 적도 고려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에 수사하자도 아니고 네. 사과하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나오셔갖고 네. 그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네.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럴 텐데 그게 네. 아니라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우려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경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네. 이 정도 가지고도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직접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결국에는 여당과 정부가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잖아요. 예, 열심히 민주당 얘기 이제 할게요 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천에 대해서 약간 좀 자문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몇 군데 특히 이제 이른바 뭐 자객 공천이라고 합니까? 근데 자객공천이란 말은 공천을 받아야 자객공천이죠. 아직 뭐 모르는 거고. 예, 원래 그 자객공천이란 말이 일본에서 예. 이른바 그 상대당이 그 약간 일반적인 보수 정당, 그 기존 정당을 좀 공격하는 차원에서 기존 정당의 원로 정치인들을 대비시켜서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 정치인들을 공천해가지고 본선에서 붙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하겠다고 손을 들고 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자객공천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자객공천이 그 일본 말씀 잘해주셨는데 일본이 지금 사실상 일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민당 안에서 서로를 향한 공천도 자객공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때 다 다른 당이었어요. 걔네들은 그건 아시죠? 파벌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민주당에서 자객공천이 나오는 게 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우리가 이겨보겠다 하는 자객공천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친명이라는 이유로 그 비명계를 내가 주저앉히겠다 이런 식의 지금 자객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당이 그 원내가 너무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원내가 많으셔가지고 원내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내 경쟁이 원내와의 원내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당연히 도전하는 도전자 입장에서는 선거는 구도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구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도를 세워서 손을 드는 것 같고 어떻게 자객공천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한번 준비해가지고 현역 네. 의원을 꺾어보겠습니다. 경선에서 그렇게 손들고 나와버렸을 때 지도부에서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서 역시 볼 때 얘기입니다. 뭐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한 두 분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정봉주라든지 이수진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수진 이제 비례의원이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한참 열심히 서대문 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네. 뜬금없이 갑자기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로 가게 됐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서대문 갑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분 처음에 서대문 갑에 손을 들었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라서 우리 당원당규상 전략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은 비례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비례국회의원에게 전략 지역구를 주는 경우는 우리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역사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보면 그 당으로부터 수혜를 한번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받는다? 또 전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수혜를 2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례를 줄 때 다음에서 그 정당이 기대하는 건 그럼 1년 전부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막을 방법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정당 체계에서는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네. 성남 중원으로 옮기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네. 공식적으로 여기는 전략 지역구다라고 당에서 발표를 하니까 이러면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본인이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략 지역구라는 거를 파악한 그 다음 타이밍이라는 거죠, 옮기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하필 그 지역이 윤영찬 의원 지역구이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당원 당규상 네. 전략 지역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략 지역구를 전략으로 해서 바로 공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략 지역구지만 경선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지도부 몫이에요. 근데 지도부가 전략이라고 아예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도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더 이상 경선을 할 수가 없게 되면 현역 비례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전략을 또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전에는 없거든요. 거기가 전략이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수진은?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를 갔냐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왜 간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죠, 저야.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찾아갈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름 보니까 그 지역이 나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도전자 입장에서는 네.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정당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다른 당과의 경쟁에서도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짜느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면 구도가 좀 나오겠는데 하고 그분이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네. 사천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너무한 게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현근택 부원장 아시죠? 현근택 네. 부원장이 뭐 지금은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성희롱 관련 논란이 터졌을 때 정성호 의원이 그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컷오프, 뭐 당원 자격 정지 이렇게 했던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당내에는 또 다른 시그널을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근택 하면은 사실 외부적으로 볼 적에 이재명, 친명계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런 분을 향해서는 컷오프는 없다. 컷오프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공관이나 현역 의원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이야기나 이게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희롱을 저지른 분이 성희롱을 저질러서 지금 피해자와 뭐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분을 향해서 이분은 컷오프는 안 된다라는 사실상의 그 가이드라인을 내린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공천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성희롱성 것이냐. 발언 비판을 받고 있는 분 정도로 그렇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딱 성희롱이라고 맞습니다. 단정지어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발언이시긴 해요. 네. 그건 이게 알겠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인 거죠? 부적절한 발언이죠. 확실하고요. 네. 피해자가 네. 있으시니까 부적절한 네, 네. 발언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의 흐름이 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뭐냐면 거고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뭉개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면 네.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이것은 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겁니다.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그 아니, 다음에 그런 제가 입장을 보인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예. 당 대표가 정무적 사안이 발생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당의 중진과 논의하는 게 문제입니까? 당 밖에 있는 사람하고 했나요? 전 논의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 뭘 사실 가이드라인을 사실상의 내려요?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죠. 예,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대한 조처, 불출마 조처를 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중진은 그래도 전체적인 선거판 구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시자기 정지를 통해서 출마를 막는 게 맞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죠.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거고요. 뭐라고 그다음 두 했냐면 번째로 얘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네. 이른바 친 이재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찬 후보, 그 이제 해남 완도진도인가요? 네. 거기서 준비하셨던 이거 쳐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됩니다, 후보, 됩니다. 그분도 또한 그 광주에서 그 이른바 송갑석 후보하고 강 의원, 네. 다 날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누구를 이재명 대표가 챙겼다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강의원 이분은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도 나오기 전에 판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안 나가겠다 한 거예요. 내가 판정을 안 안 나가겠다 해준 거예요. 한 거고 정의찬 이분은 그 법원에서 고문치사 한 거 유죄 나온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 특보라는 이유로 적격 판정 내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적격 판정을 처음에 내렸잖아요. 어쨌든. 아니 그게 우리 근데 당이 그게- 원래 원칙에 맞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뭐 저기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은 고문치사 유죄를 버려도 아니 그거 원래 적격으로 3년 된 하십니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3년 조치 아니 받은 그러니까 겁니다. 그럼 그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네. 사면만 되면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에 공을 인정받아서 아니, 사면 받은 거를 다 아니 인정하면 그분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에요. 정의찬 특보는 그러니까 정의찬 전 특보죠. 예. 정의찬 특보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학생 한 분이 예. 위장 대학생이었다. 그렇게 몰아가서 몇 메달을 끌고 가서 때려서 죽인 겁니다. 그게 근데 그 어떻게 현장에 민주화 운동입니까? 있었나요? 아니 그때 그분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때 그분이 그분이 현장에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나중에. 그때 그분이 현장에 있었다고 나온 예.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남청년 대표로서 책임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네. 사면만 되면 예. 적격 판정이 되는 정당입니까? 그때 당시에 불행한 그 학생운동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평가를 한 겁니다. 아니 학생운동이 그래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학생운동입니까? 그 동료 친구를 때려서 죽인 건데. 친구예요. 그 내용은 아세요, 제대로? 잘 그때 알죠. 당시에 학원 내 예. 프락치 사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아니 그 학원 법원에서 프락치를 그때 당시에 조장하고 움직였던 게 법원에서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전두환 정권이에요. 그 전두환 정권의 학원 프락치들 때문에 아니, 여러 학생들이 그때 아니 정의찬 구금되고 특보가 유죄를 구속되고 받았을 감옥에 갔어요.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 그때- 고문치사가 벌어진 건 전두환 정권 아니잖아요. 노태우 정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죠. 노태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오해를 해서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건인데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 큰 책임으로 따져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에 있으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 사면을 해준 것이고 맞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이제 정치 활동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그분이 여러 차례- 김영삼 정권 때 최종 유죄를 받았죠. 그랬나요? 김영삼 제가 정권 때 한번 유죄를 확인해 받았는데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고문치사. 그러니까 집단 살인에 방조하고 집단 살인에 어떻게 보면 가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조차도 사면만 하면 공천 주겠다 그런 입장이신 건지 전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아니잖아요. 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걸른 게 처음부터 왜 못 걸렀느냐 그거죠. 아니,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죄 판결은 나온 거 이미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 왜안 당에서 걸렀어요? 원래 그게 사면 그거를 왜 안 걸렀냐? 아니, 이재명 대표의 특보였기 때문에 안 걸른 거다.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에. 우리 당에 그런 방식으로 네. 원래 사면이 되면 그 사면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 그러면은 그분의 경우에 지금 그럼-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그게 과연 아니 그럼 공간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시려면 계속 적격 판정을 하셔야지 왜 그럼 부적격으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적격심,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바꿨어요? 우리 당은 두 단계가 네. 있어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 단계가 있고요. 네.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검증하는 기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적격 심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딱 정해진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 적격을 해줘야 돼요. 아마 국민의힘은 적격 심사 자체가 없어요. 아, 이건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네. 아주 특별한 불적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 모두 다 통과시키는 모두 거다.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래서 걸리지 않은 우리는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근데 적격 심사 보시면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성전 예비후보 등록을 고양시장- 하면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그 자체로 부적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해요. 사실상. 네. 근데 최성전 고양시장 같은 분들은 근데 부적격이 낮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런 부적격이 나는 아, 겁니까? 그렇게 부적격 예. 적격 최소 난 고양시장- 거는 적격 부적격 판정이니까 이재명-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최종 상황이. 이재명이라는 거죠? 예. 네. 최성 고양시장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아세요? 뭔데? 탈당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성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같은 당내 네, 그러니까요. 예. 의원에 대해서 예. 허위의 음해를 한 거와 관련된 아니, 부분들이 다 통로가 돼가지고 아니 정의차는 고문치사를 했는데 이게 더 심한 범죄 아닙니까? 이건 범죄인데 유죄 판결이 난 건데. 선거 과정에서 예. 경선 선거 과정에서 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다가 그 녹음 파일들이 다 드러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의 사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적격 심사 기준이 근데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유죄 판결 난 분도 적격으로 안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국민 상식으로 그 봤을 때 기준이라는 게 예. 이제 이재명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계속 네. 이제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친이냐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아니 지금 친명이 네. 만약에 그 반명이어서 다 날아갈 거면 뭐 송갑석 의원도 부적격이 나와야 되고 윤영찬 의원도 부적격이 나와야 되고 전해철 의원도 부적격이 나와야 되고 다 부적격이 나와야 훨씬 되겠죠. 더 많이 있는데 근데 이른바 그리고 뭐 홍영표 의원도 부적격이 네. 나와야 되고 뭐 신동훈 의원도 부적격이 나와야 되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뭐 여쭤볼게요. 최성원 고양시장이 그분들처럼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네. 전과 4범인데 사면 못 받았죠? 근데 그분은 왜 적격이 났습니까 그럼? 우리 당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민 그리고 두 눈높이랑 너무 안 맞고 저가 4번 자꾸 얘기하시는데 세 번의 전과,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는 본인도 굉장히 깊이 사과를 했고요. 네. 나머지 세 개의 전과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그 세 개의 전과 중에 하나는요, 이른바 지금 늘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사 사칭인데 그 검사 사칭 방조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KBS 최초로 기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병렬 시장 결국 나중에 처벌받았습니다. 그 김병렬 시장의 불법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기자의 취재를 도와주다가 네. 결국에는 방조로 엮여가지고 처벌되는 사례고요. 나머지 두 건의 경우에는 나머지들은 뭐 포함을 안 시켜도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분명히 도덕성 강화를 위해서 음주운전한 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더 주의 있게 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2번이나 했는데 그럼 2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야말로 제일 한 먼저 번입니다. 컷오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말처럼 도덕성 강화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컷오프 대상은 아니고요. 그건 공간에서 심사해서 그러면 공천을 못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 위원장님 말씀처럼 네. 민주당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컷오프 공천을 대상은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럼? 컷오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면 감점 대상이 있고요. 네. 하나의 행위마다 어떤 행위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점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컷오프는 근데 정량 평가예요, 정성 평가예요? 정량 평가입니다. 정량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60점짜리 정량 평가, 60점짜리 점수 평가, 네네. 정량 평가가 네. 있고요. 40점짜리 지역 민 여론조사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00점입니다. 네네네. 거기에는 아니, 예를 그러니까. 들면 당의 여러 가지 포상 같은 경력들이 있으면 가점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컷오프예요, 아니면 공천이에요? 방금 말씀 주신 64. 경선. 이거 경선.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백 거기서 공관위원장이나 최종 점수차가 20점 이상 벌어지기 1, 2등이 20점 네. 이상 벌어지게 되면 단수를 받게 되고요. 20점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경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밝혀왔었던 그 명확한 공천 룰 원칙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공천을 못 받으시겠죠. 왜요? 아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 그쪽에서는 공천 안 했나요? 허은하 의원은요. 옛날에 그쪽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1.1.1.1 정확히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으면 아주 명확하게 세심하게 볼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 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도 지켜보면 되는데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나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네. 명확한 기준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아니, 전과가 자꾸 있으니까 안 황당한 되겠네요. 얘기잖아요. 뭐가 예를 들면 황당해요? 아니 그렇게 점수가 아니, 반영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점수가 반영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처럼 얘는 잘라야겠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딱 요게 이렇게 이제 정량화된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량화된 점수가 1000점 만점 중에 220점이 정성평가입니다. 네. 그 정성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네. 220점 그 안에서도 당락이 어긋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켜보시죠 한번. 아니, 어떻게. 누가 국민의힘은 어느 정당이 더 명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공천을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 정성평가 문제 때문에 누구든 날릴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근데 저희는 이번에 명확한 수치도 다 공개해드렸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양당의 공천 과정 어떻게 될지 오늘 의외로 굉장히 두 분이 열을 좀 내주셔서 굉장히 좀 재미는 있었는데 두 분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또 시간 늦은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두 분 나가실 때는 손잡고 그럼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법률 전문가셔서 제가 그거는 못 당하죠. 네, 하여튼 두 분 오늘도 뜨거운 토론 해주신 우리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르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지금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뿌듯하고요. 내일도 아주 화제가 될 만한 또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만한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인터뷰 이들 모시고 재밌는 방송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죠.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